2020년도 기준인데 아직도 이제 석탄과 석유를 이제 그리고 가스를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1차 에너지 의존에서 아직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건데 그 전통 연료로 활용하는 이제 4% 국가에 속한 이제 우리나라 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석탄, 석유, LNG 가스 비중이 높을 뿐이고 그 외 나머지 96% 정도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에너지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와 에너지 공장이 다를 수 있는 점은 알고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표예요. 다른 2차 에너지 많이 쓰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표가 이제 뒤집어져 있죠. 원자력이라든지 태양을 이쪽에 비중이 많이 소비량 현황에서 크게 드러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변환 과정. 자, 1차 에너지 변환 과정을 도시화를 했고요. 보시면 화석 연료, 원자력, 자연, 석유 2차 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최종 에너지로 이용을 하는 것까지 나와 있고요. 기존의 화석 연료로서는 고체로는 석탄, 액체로는 원유, 기체로는 천연가스가 있고요. 이제 석탄의 경우에는 2차 에너지로 전환해서 직접 사용을 합니다. 이제 산업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에 이제 다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원유 액체 같은 경우에는 정제 공정이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석유 제품으로서 이것도 역시 가정이나 상업 수송 등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는 그 제조 공정이라는 게 시추해가지고 저장하는 것을 이제 제조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공정을 통해서 도시가스를 통해서 가정 부분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보급화가 됐죠, 도시가스가. 그리고 이제 원자력은 이제 발전을 통해서 전력 또는 열 에너지를 통해서 가정을 포함한 부분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 에너지라고 하는 이제 수력과 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이제 수력은 이제 발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재생은 직접적인 공정을 거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정제, 제조, 발전을 통해서 이제 전환적 손실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실제 이용 에너지는 이제 이용 손실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최초의 그 연료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전환 손실 및 그다음에 그 이제 이용 손실을 거쳐 가지고 실제 이용 에너지는 80에서 90% 정도 사용이 가능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료의 비중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어느 목적에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감소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자, 원유, 크루드 오일. 원유는 땅에서 추출한 정제되지 않은 기름, 석유라고 하죠. 정제되지 않은 기름을 얘기하고요. 그 이제 화학물질의 함량과 비중에 따라서 원유 종류는 이제 수백 가지가 굉장히 크게 넘어요. 보통 200가지 정도를 이제 명명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 거래를 위해서 이제 가격 기준이 되는 이제 대표 유정을 갖다가 기준 원유라고 합니다. 그 기준 원유로는 이제 3대 기준 원유로서 텍사스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텍사스유는 지명에서 보듯이 미국에 있고요. 브렌트유는 이제 영국이랑 도고 해역 쪽에 있는 거고, 두바이유는 많이 들어가 있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오는 두바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기준 원유를 이제 결정하는 기준은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생산 및 거래량이 많은가. 두 번째, 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한가. 세 번째, 충분한 재고를 갖추고 있는가. 네 번째, 제품 인도가 용이한가. 이렇게 네 가지 기준으로 기준 원유를 결정을 하고요. 품질은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품질은 이제 황 함량이 낮은 순으로 품질을 갖다가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품질 순으로 보면은 두바이유보다는 브렌트유보다는 텍사스유가 좋은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황 함유량이 2.04%, 브렌트유는 0.37%
텍사스유는 0.24%의 황 함유량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황 함량이 이제 낮아가지고 이제 품질이 제일 좋다고 평가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왜 황 함유량이 낮으면은 기름의 품질이 굉장히 좋다. 품질이 좋다라는 거는 뭐 고부가 같이 상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황 함유량이 낮다. 가격이 비싸다. 왜? 불순물이 적어서 정확합니다. 황 함유물 같은 경우에 불순물로 치중을 하고요. 그 외에 많은 이제 중금속 물질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황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걸 갖다가 이제 정제 공정을 갖추는 데 있어가지고 탈항 시설을 갖다가 가동하는 시간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들을 갖다가 황 함유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런 그 기회비용 같은 게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황 함유량이 낮으면은 제품 품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황이 덜 포함될수록 공해 물질을 덜 배출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3번입니다. 자,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고 하고요. 이제 미국에서만 소비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만 생산을 하고 국제유가의 상징적인 지표인 뉴욕 상업거래소, 상품거래소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상장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로 대량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제유가의 상징적인 지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원유 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다만 안 좋은 게 이제 국제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아요. 그 미국 자체 시장에서만 소화를 하고 판매를 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바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황 함유율이 2.04%로 이제 3대 원유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고유황유예요. 근데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 이제 수입되는 원유 80% 이상이 두바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가격도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수송 비용이 당연히 적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 정유사 같은 경우에도 정제 시설 모든 그런 스펙 자체가 이제 두바이유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쉽게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설비 문제 때문에. 그 기존 설비를 갖다가 저유황유에 갖다 탈항 설비를 다시 개조를 한다. 그만큼 이제 설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바이유 이제 가격은 이제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지금 기름값이 미친 듯이 폭등을 했잖아요. 이 기름값 폭등이 주 원인이 두바이유입니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주로 이제 그 중동이라든지 싱가포르에서 현물로 거래가 돼요. 현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세 번째 브렌트유. 이제 영국과 유럽 대륙사의 국해에 브렌트, 히슬, 휴손 등 9개 유전에서 수출되는 원유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국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다에서 시출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원유입니다. 브렌트유는. 브렌트유의 황 함유율은 0.30%라고 제가 전체 말씀드렸고 이제 텍사스유보다는 품질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바다에서 생산돼서 유통이 쉽다는 이런 강점 이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수출되고 있는 국제적인 유종입니다. 주로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주로 이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원유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표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요 중점적으로 보실 게 이제 생산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함유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품질 장점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석유 정의. 석유는 천연에서 액체 상태로 산출되는 탄화수소의 혼합물이다. 네. 정제하지 않은 석유를 원유라고 하고요. 이를 정제하여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을 제조를 합니다.
이제 각종 산업의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이고 동시에 공업 원료로도 사용을 합니다. 네, 석유랑 플러스 가스를 하면은 이거로 원유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등식을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제 원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탄화수소 조성에 따른 이제 분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원유의 주성분은 이제 탄화수소 혼합물인데 그 파라핀계 원유, 나프텐계 원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파라핀계 원유 같은 경우에는 탄화수소를 많이 함유해서 휘발유분의 옥탄가는 낮으나 경유분의 세탁가는 높고, 그다음에 중유분은 비교적 응고점이 높으나 탈락함으로써 고품질 윤활유 제조를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아스팔트분은 적고 파라핀 왁스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계통의 원유는 다음과 같이 있고요. 파라핀계 탄화수소랑 분자구조라고 이걸 설명드리는 게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화학 분자구조식 갖다가 넣어놨으니까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프텐계 탄화수소가 있습니다. 나프텐계 원유. 나프텐계 탄화수소를 비교적 많이 함유를 하고 있어서 나프텐계 원유라고 하고요. 이거 아스팔트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스팔트 원유라고도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분은 옥탄가가 높은 반면에 경유분은 세탄가는 낮습니다. 파라핀이랑 정반대 성질을 띠고 있죠. 그리고 응고점이 낮고 파라핀 왁스가 적기 때문에 간단한 처리를 윤활유를 제조가 가능한데 근데 품질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요. 그 계통의 원료는 캘리포니아, 베네수엘라 원유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계 원유라는 게 있는데 파라핀계와 나프텐계 원유의 중간 성상계 중간계 원유라고 명칭을 하고요. 이제 세계 대부분의 원유를 갖다 중간계 원유라고 부릅니다. 특히 중동 원유 같은 경우에도 그 중간계 원유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유의 종류, 비중에 따른 이제 원유의 분류를 설명을 드릴게요. API도에 의한 분류라고 하는데요. 그 아메리칸 페트로넘 인스티튜트라고 하고 API도 미국 석유협회가 제정한 이제 화학적 석유 비중 표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에 따르면은 아래와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대요. 이제 33도 이상은 경질류, 그다음에 30도에서 33도는 중질류, 가운데 중자고요. 그다음에 30도 이하는 중질류라고 하는데 무거운 중자 써가지고 무거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중질류라고 표현하죠. 결국엔 이렇게 밑에 그림으로 보시면요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나죠. 색상이라든지 예발된 상태라든지 이런 이제 투명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질류, 중질류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측정을 어떻게 하냐? 곰의 비중계라는 거를 측정을 하고요. 기호로는 B,2라고 씁니다. B,2로 표시를 하고 보통 API 고매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API도가 이제 높은 원유 같은 경우에는 점성도가 낮고 휘발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API도가 낮은 원유는 점성도가 높고 휘발성 물질이 적게 들어있습니다. 원유는 API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API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API도가 높은 원유는 점성도가 낮고 휘발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휘발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으면 비쌀까요? 쌀까요? 가격이 비쌉니다. 왜? 휘발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정제 공정에서 들어가는 에너지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공정의 처리 비용이 줄기 때문에 원유 값이 비싸집니다. 이건 굉장히 상대적인 건데 이제 마리부유라는 것도 있고 서부 텍사스유도 있고 브렌트유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이제 경질유에 이제 속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API도는 미국 석유협회가 제정을 했다고 하면은 대한석유협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고 있어요. 경질류는 34도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중자 이제 중질류는 30도 이상, 이제 무거울 중자 중질류는 30도 이하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석유협회에서는 2000년 기준이에요. 지금까지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함유량에 따른 이제 원유 분류도 있어요. 이제 전차에서도 말했듯이 황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 배출되는 환경 오염이라든지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차적으로 이제 정유 설비에 대한 이제 손상을 굉장히 크게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황함유량이 많은 원유는 이제 정제 비용이 높다. 보통 비중이 높은 원유는 황화합물의 포함량도 많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옥탄가, 세탄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옥탄가, 가솔린 엔진의 안티노성의 기준. 이제 옥탄가 표준 화학수로로는 아마 옥테인 값이라고 할 거예요. 옥테인 값. 영문으로는 뭐 옥탄 레이팅, 옥탄 넘버라고도 하고. 이제 옥탄가는 엔진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제 수치 중에 하나고요. 이제 노킹에 대한 이제 저항성을 의미를 해요. 이제 보통 이제 엔진 설계를 할 때 그 목표 옥탄 값을 갖다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고요. 이제 엔진이 요구하는 옥탄 값보다 낮은 값의 휘발유를 쓰면 노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운전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차를 좀 노후된 차를 타신 경우가 있으시면은 덜덜덜덜 하거나 총소리 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부조 현상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의 현상을 갖다 다 노킹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탄가가 높을수록 이제 좋은 연료라고 얘기를 해요. 고급 휘발유라고도 하고 연비에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 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일반 엔진에다 쓰게 되면은 그만의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각 엔진에 맞는 적정한 연료 값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옥탄가가 높은 거를 넣으면 연비가 좋아진다거나 출력이 좋아지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은 그만큼 손실이 일어나는 연료를 갖다가 허비하는 셈이기도 해요. 그래서 각 그 옥탄 값에 맞는 정해진 기름을 쓰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뭐 경운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름을 사용을 하는데, 그 경운기에 쓰는 그 기름통에다가 슈퍼카 엔진에 쓰는 그런 고급 휘발유를 갖다 넣게 되면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절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요. 엔진이 오히려 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발압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대값 이상으로 넘게 되면요,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탄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세탄가, 이제 디젤기관이죠. 디젤기관, 즉 엔진의 연료로서 경유의 착화성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착화성은 연료가 분사되고 연소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낮을수록 착화 지연이 되고 높을수록 출력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제 좋은 연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테인, 그다음에 에이메틸 나프탈렌이라고 하고, 이런 혼합물들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결론은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는 옥탄가는 이제 먼저 터지는 게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세탄가는 원할 때 안 터지는 거, 즉 나중에 터지는 게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석유의 역사. 이제 석유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기원전 이제 5세기경 유럽에서 석유 피치와 점토로 벽토를 만들어 쓴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널리 쓴 거는 이제 19세기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1859년에 그 미국 펜실베니아주 타이터스빌에서 에드윈 엘 드레이크라는 분이 강식정법에 의해 최초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 발견했다는 것도 뭐 유럽이다 어디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공식적인 문서에서 보면은 이제 최초 발견도 미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최초의 석유 발견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현대적인 방법으로 석유를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최초 발견 국가도 미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대적인 이제 석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70년에 이제 록펠러라는 분이
미국 클리브랜드의 스탠더드 오일사를 창립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20세기 초에 이제 로펠러 그룹이랑 이제 동남아 조개 모양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개 모양 오일 정유 이런 데 보면 조개 모양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로고에 쉘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쉘 그룹 이렇게 두 개의 큰 국제 석유 자본에 의해서 이제 주도가 됐습니다. 이제 1960년도에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이라고 하는 14개 국가가 2019년도에 이제 발족을 했고 현재 이제 14개 국가에서 이제 에콰도르는 탈퇴서를 이제 제출했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이게 한 3년인가 지났는데 탈퇴를 하고 나서도 회원국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게 이제 여기에 반대되는 기구가 있어요. 석유 수출국 기구에 반대되는 IEA라고 하는 에너지 이제 협회가 있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화석 연료에 대한 어떤 정점에 대한 예측 문제에 대해서 항상 해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국제 협의라든지 이런 데서 해마다 싸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펙은 어쨌거나 산유국이죠. 이제 그 기름을 만들어내는 데니까 이 나라에서는 앞으로 향후 50년 동안은 문제없이 생산이 가능하고 계속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에너지협회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청정 연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니네들은 생산 그만하고 감축 생산을 해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2주 전에 얘기했던 파리 협정이라는 것을 근거로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탄소 저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정에 대해서 지키라고 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돈이죠. 오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돈이 되니까 그만큼 이제 판매를 하는 거고 절대 감량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을 보면은 밑에 표가 우리나라 이제 대한석유공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와 있는 표예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뭐 SK에너지도 있고 석유화학, GS, 현대, S-오일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1880년대부터 이제 사용을 했는데 매천 야록이라는 이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석유가 처음 들어온 게 이때로 이제 추측이 된대요. 이제 구한 말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러시아에서 석유를 수입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한 석유 회사는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 회사예요. 저 위에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 로펠러사라고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리고 191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한일합방 후에 본격적인 이제 외국계 석유 회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등장한 외국계 석유 회사가 기존에 이제 미국 스탠다드 오일, 그다음 텍사코 오일, 영국 쉘사 등 이제 세계 석유 회사고 한국 최초의 주유소인 역전 주유소, 이제 서울역 바로 앞에 역전 주유소라는 게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아마 영화 같은 데서도 이제 나오는데 영화에서도 이제 그 기름 펌프를 갖다 이렇게 펌핑을 해가지고 직접 주유를 해주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많이 보이긴 했는데 그때가 191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20년대에는 이제 차량이라든지 선박, 공장 등에서 이제 석유가 에너지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930년대로 들어오면은 35년에 조선석유 주식회사가 이제 설립됩니다. 그 이제 이북에 있는 그 원산이라는 지역에 이제 최초의 정유 공장이 세워졌고요. 그 석유로에도 이제 성표가 붙기 시작했는데 텍사코 이제 유일한 대리점이 이제 제일사라는 회사가 솔표라는 상품의 석유를 판매를 했고 영국의 이제 쉘이 서울에다가 붉은 조개표라는 상표로 종로 주유소를 이제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후부터 이제 70년대까지 1940년대는 이제 미군정에 의해 가지고 석유 배급 대행회사인 PDA의 군용 제품을 일반인에게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군납돼 있던 오일을 갖다가 민간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50년대 이제 6.25 이후에는 스탠다드, 칼텍스 등 세 개사가 이제 철수를 했고 대한석유 정제 회사가 이제 직접 판매를 담당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 정부에서는 경유 사용을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휘발유의 이제 세금, 물품세라고 하는데 세금 갖다가 60%에서 100% 이제 인상을 하게 돼가지고 휘발유 소비량이 약간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자 이제 여기 표에 나오는 1962년 대한석유공사법이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서요.
이제 대한석유공사, 현재 SK의 이제 모태가 되는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1968년에는 휘발유 이제 세금이 막 100%에서 200%까지 인상이 되기도 했고, 1969년에는 석유 제품 가격 고시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이제 정확하게 고시를 한다는 거죠. 뭐 이제 일보라고 하는 이제 신문이라든지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서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이제 1972년 이제 석유사업법이라는 것이 공포가 됐고, 대리점 주유소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경쟁 상황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석유사업법을 이제 시행을 했고, 신규 대리점 주유소 허가를 갖다 잠정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73년이랑 79년에는 석유 파동이 발발하게 됐어요. 이 석유 파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못 맞춰졌을 때가 석유 파동이 일어나는 주 원인 중 하나고요. 두 번째, 급격한 원유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판매가도 같이 높아져 버리는 현상이 됐을 때 이것도 두 번째 석유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정유사가 이제 신규로 직접 주유소를 소유 또는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자라는 3.14 조정 명령이라는 걸 내렸습니다. 81년에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주유소가 이제 1km 안에 막 옆집도 생기고 앞집도 생기고, 지금 이제 편의점 보면은 지역 구역내 막 제한 경쟁 없이 그냥 막 우후죽순 막 생기고 있긴 한데, 이때 이제 84년부터는 직선거리 1에서 3km 이상 거리가 될 때만 신규로 내주는 허가제가 이제 실시가 됐고요. 자, 90년대에는 이제 주유소 성표 시제가 실시가 되면서 뭐 무표 주유소, 셀프 서비스 자동 판매 주유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IMF가 왔었죠. 그때 이제 가격 경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경비 절감 목적으로 셀프 주유소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잠깐 주춤했다가 코로나 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거의 한 90% 정도의 주유소가 다 셀프 주유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시는 SK나 GS, 현대, SO에 들어가시면요, 면접관들이 물어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역사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좀 길지만 부연 설명 좀 해드렸고요. 자, 석유 단위 배럴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네요. 이제 배럴 사용의 유래에 대해서는 그 최초 이제 시초가 1860년대 이제 수송 유통이 이제 발달을 하지가 않았다 보니까 그 이제 생산되는 석유를 갖다가 운반하는 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나무로 만든 이제 술통, 와인통이죠. 오크통이라고도 하고, 이제 배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배럴을 갖다가 처음에는 표준 용량이 40갤런짜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유실이라는 이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새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산에서 이제 마진을 두고자 2갤런을 추가를 해가지고 42갤런으로 판매를 했다는 게 배럴 사용의 유래고요. 그래서 1872년에 42갤런짜리 와인 배럴이 이제 표준이 되었고요. 오늘날의 이제 석유 단위가 된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1배럴은 이제 158.984리터라고 해요. 160리터라고 보통 이제 환산해서 계산을 하기도 하고, 1드럼은요 206.25리터, 그러니까 200리터라고도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1배럴은 0.8드럼이고 0.14톤이래요. 뭔가 좀 이상하죠. 1배럴은 무게로 몇 톤일까요? 1배럴은 이 표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1배럴은 0.8드럼이라는데 그러면은 0.14톤이 어떻게 나온 걸까? 0.14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비중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석유의 비중 같은 경우는 평균 0.88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수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1배럴은 이제 158, 그러니까 160리터에 비중이 0.88을 곱하면은 약 139.91kg이 나오고요.
이걸 갖다 톤으로 환산했을 때 0.14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수식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이제 영어로 나와 있는 BPD. BPD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럴 퍼데이 일일날 처리 능력을 얘기를 하고요. BPCD, BPSD라고 하는 거. BPCD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처리량을 365일로 나눈 값이고, BPSD는 1년간 처리량을 가동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BPSD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가동 일자는 330일을 보고 있고, 나머지 30일은 정기 보수 기간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TOE, 톤오버 이퀄런스, 석유 환산톤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이거 TOE가 실제 쓴 지가 13년인가 그때부터 아마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단위를 갖다 쓰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모든 에너지가 각각 다른 단위를 사용합니다. 뭐 태양열 에너지도 그렇고, 뭐 줄이라든지 킬로칼로리라든지, 뭐 열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단위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를 갖다 이제 통일대 단위로 나타나기 위해서 IEA가 만든 가상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갖다가 이제 1톤을 갖다 연소를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석유 1톤의 발열량 10의 7킬로칼로리, 그러니까 1000만 킬로칼로리를 1TOE라고 정의를 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전기랑 가스에 대한 단위와 TOE 환산값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거의 뭐 이제 상수값이니까, 정해진 값이니까 그냥 보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에너지 자원별 발열량. 그 석유 에너지원에 따른 이제 총 발열량, 순 발열량에 따른 표입니다. 이게 이제 고유 단위를 킬로칼로리로 나눈 값이고, 이 값은 표다 보니까 어느 수식에서 뭐 에너지를 갖다가 뭐 이제 뭐 단위 환산을 해가지고 쓰고자 하면은 이 상수값을 갖다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유 에너지원은 뭐 원유 이런 것들이 있고, 부탄, 나프타, 유분재도 있고,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도시가스, LNG가 있고 LPG가 있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발전 기준이냐 소비 기준이냐에 따라서 값들이 환산을 해가지고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환경부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석유 매장량. 먼저 매장량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땅 속에 있는 석유를 매장량 또는 자원량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가치입니다. 가치, 밸류라고 하고 가치이고요. 그러니까 즉 이제 땅 속에 있는 석유 중에 일부는 양이 적을 수도 있고, 품질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익이 날 것 같은 석유만 개발하는 거고요. 다시 말하자면은 경제성, 즉 상업성이 확보된 것을 매장량이라고 하고,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자원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경제성이 확보된 것을 매장량,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자원량이라고 합니다. 먼저 매장량이란 가장 상위 단위로 가기 전에 자원량에 대해서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자원량이란 시추를 통해서 석유가 실제로 발견되지 않았거나 시추를 통한 석유 부존 확인했지만 상업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석유의 양을 말하고요. 이제 자원량 같은 경우에는 표에 보시면은 탐사 자원량이랑 발견 잠재 자원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둘은 이제 시추를 통해서 발견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탐사 자원량. 시추를 통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석유의 양. 그러니까 이제 시추를 하기 전에 탄파 탐사 자료 등을 통해서 추정한 자원량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코일을 뚫어가지고 탄성파를 쏴가지고
어느 정도의 물성을 가진 액체가 이 정도 존재를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최적을 구해서 자원량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발견 잠재 자원량이라는 시추를 통해서 실제로 구조를 확인이 된 거고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상업성은 담보되지 않은 석유의 양. 즉 양은 이제 확인됐어요. 확인이 됐는데 이 원유가 과연 상업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그 담보가 되지 않은 석유의 양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아직 산출이 안 된 그런 원유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시추 작업을 통해서 지표로 분출된 석유나 표본 추출을 통해서 유동 석유의 존재가 확인됨을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이제 이 발견 잠재 자원량에서 상업성까지 인정이 된다,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매장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매장량이랑 그 다음에 자원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가라고 보시면은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근데 이 표가 실제 값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산출해가지고 내는 표지, 실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량을 갖다가 그대로 공표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사 목적이라든지 또는 자기네 자원량의 값을 갖다가 약간 속여가지고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미국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묻혀있는지 추산도 안 돼요. 그걸 갖다 공표를 하지도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표는 각 나라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갖다가 모아서 도식화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석유 매장량. 매장량이란 이제 네 가지 조건을 갖다 만족하는 석유의 양을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시추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시장 환경 및 사업 측면에서 상업적이고요. 이제 사업 개시 시점에서 생산되지 않고 저류층에 잔존하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석유의 양을 의미를 합니다. 발견되고 회수 가능하고 상업적이고 저류층에 잔존하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신뢰도 및 기술적 리스크에 따라서 확인 매장량, 추정 매장량, 가능 매장량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확인 매장량이라는 것은 이제 신뢰성이 높은 지질 데이터나 실측지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이 되고요. 이제 존재의 타당성이 확실시되는 매장량, 신뢰도로 치면 약 90%로 표기를 하고요. 추정 매장량은 데이터 및 실측치가 부족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나 확인 매장량과 동일 부존 구조를 보유하는 등 존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개념. 신뢰도는 약 50%, 50%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가능 매장량은 확인 및 추정 매장량과 석유 부존 구조가 다르거나 데이터 부족 또는 불확실로 신뢰성이 낮은 매장량, 신뢰도는 약 10%로 보고 있습니다. 확인 추정 가능 매장량은 이제 회수율이 이제 반영된 가체 매장량으로 원시 부족량 대비 회수 가능 매장량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체 매장량은 원시 부족량 곱하기 회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석유 생산량 동영상 하나 보고 연대에 이르러 석유가 에너지 자원으로 널리 쓰이는 것은 물론 석유에서 뽑아낸 물질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석유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풍부한 석유 생산량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나라들도 생겨났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묻혀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GS 칼텍스와 함께 Let's find out. 그 전에
먼저 석유 매장량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석유 매장량이라는 말을 듣고 떠올리는 것과 실제 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석유 매장량과 관련된 용어는 국가별로 석유 자원의 관리 방법이 다른 탓에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통일된 기준이 확립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 개발과 관련된 세계 주요 4대 협회가 2007년 공식적으로 제안한 석유 자원 관리 체계 PRMS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석유 자원량 평가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매장량을 시추를 통하여 보존이 확인된 저비축으로부터 현재 시간 이후로 주어진 경제 조건과 확립된 기술 그리고 정부 규제 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석유의 양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즉 땅속에 실제로 더 많은 양의 석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기술의 한계나 낮은 경제성 등 다양한 이유로 실제 회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미비한 경우 매장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생산되지 못하는 석유는 부르는 말조차 없는 것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땅속에 존재하는 석유 전체를 통틀어 부를 때는 원시 보존량 혹은 자원량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후 탐사 과정을 통해 석유를 포함할 확률이 높은 지질 구조를 발견하여 석유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면 탐사 자원량, 실제 시추를 통해 석유의 존재와 회수 가능성까지 확인되면 발견 잠재 자원량으로 분류하며 여기서 상업성까지 확인되어야 비로소 매장량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매장량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매장량이 유가의 변동이나 생산 비용, 석유 회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땅속 구조처럼 100% 예측하거나 실측하기 어려운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딱 결정되기보다는 오차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장량이 실제 생산으로 이어질 확률에 따라 약 90% 이상의 신뢰도를 가지는 값을 확인 매장량, 약 50%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면 추정 매장량, 신뢰도가 10% 정도로 낮은 경우는 가능 매장량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매장량이라고만 표현했다면 통상적으로 이 중에서도 확인 매장량을 가리켜요. 한편 자원량 역시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각각 최소 자원량, 최적 자원량, 최대 자원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이미 소비한 석유와 현재 발견되어 있는 석유는 물론 향후 발견될 석유까지 전부 포함하는 궁극 매장량, 궁극 매장량 중에서 경제적, 기술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생산 가능한 총량을 뜻하는 궁극가치 매장량 등 미묘하게 뜻이 다른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의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있는지 순위를 매길 때에는 보통 이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까요? 땅에 묻혀있는 석유의 양 전체, 즉 원시 보존량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원시 보존량은 아직 발견 가능성조차 확인되지 않는 양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땅속에 아무리 많은 석유가 존재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 실제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인지 집계되어 있는 순위표를 찾아보면 대부분 확인 매장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석유 매장량 순위도 확인 매장량과 함께 다양한 변수에 따라 계속 조금씩 변동되는 편이죠.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특정 몇몇 시점에는 이 순위가 약간씩이 아니라 꽤 큰 폭으로 변동되었는데요. 그 이유와 관련된 것이 바로 비전통 석유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석유는 생성 후 밀도 차이로 인해 위쪽으로 이동하다가 특정한 지질 구조에 갇혀 고인 유체 상태이기 때문에 땅을 깊숙이 파 석유가 있는 위치에 도달할 수만 있으면 뽑아 올리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전통 석유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석유 성분들은 기존 석유보다 훨씬 깊숙이 묻혀있거나 암석 혹은 모래자의 미세한 구멍들 사이사이에 스며든 채 넓은 지역에 퍼져있거나 유동성이 낮아 뽑아 올리기가 어려운 등 각각 다양한 특성들 때문에 생산되기 어려웠죠. 그러다 1990년대 이후 기술이 점차 발전하여 이를 채취해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세계 확인 매장량이 크게 늘게 됩니다. 비전통 석유의 한 종류인 오일샌드가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석유 매장량이 훌쩍 올라 2011년부터 당당히 1위로 등극한 나라의 정체 바로 베네수엘라인데요. 이에 오랫동안 1위를 지켰던 사우디아라비아는 2위로 밀려나고 그 뒤를 캐나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순위 역시 비전통 석유가 확인 매장량에 포함되면서 크게 상승한 것이라고 하니 비전통 석유의 석유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짐작되시나요? 확인 매장량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누어 구하는 석유의 가치 뉴스가 40-50년 정도로 추산돼 석유 보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시기가 이미 몇십 년 전인데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사용하고 난 지금도 여전히 석유 가치 연수가 거의 그대로거나 심지어 오히려 조금 늘어나는 엄매지 일어난 주된 원인도 바로 비전통 석유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석유 보관론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 같네요.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경우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인데도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소비에만 의존한 나머지 유가 하락과 함께 국가 경제가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와 고비중심이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아무리 축복받은 수준의 자원을 가졌어도 한 가지 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석유 내장량은 미미했지만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장을 이루었죠. GS 칼텍스는 고도의 정유 기술로 세계 4위 수준의 정유 능력을 뽐내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 GS 칼텍스, 올해를 근원적 혁신을 의미하는 디펜스 포메이션 실행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회사 홍보기 때문에 보지 않도록 하고요. 이어서 수업할 텐데 그래도 화장실 갔다 올 시간 있어야 되니까 5분 동안 쉬고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